나에게 300대의 비행기를 제공하면 전쟁의 판도를 바꿀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구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가 충분할 것입니다. 제341 공군본부를 책임지고 있던 오카무라 모토하루 대위의 말입니다. 그가 말하는 일본이 층계를 잡기 위해 필요하다는 자원봉사자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살특공대 가미카제였습니다. 대체 왜 일본은 수많은 목숨을 전쟁 한복판으로 몰아넣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전쟁사를 읽어드리는 전쟁사 읽어드립니다. 역사학자 임용환입니다. 미드웨이 해전에서 참패하게 된 일본은 제해권, 제공권을 완전히 상실하며 미국의 태평양 주도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일본은 미국의 연이은 승리에 주력 부대 대부분을 잃었고 극심한 피해에 시달리게 되죠. 하지만 일본은 항복을 엄청난 수치로 여겨서 절대 미국에 굴하지 않게 되고 끝까지 저항하기로 결정합니다. 궁지에 몰린 일본. 이때 도쿄의 다테야마 기지와 제341 공군본부를 책임지고 있는 오카무라 모토하루 대위가 급강화 전술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표합니다. 바로 인간을 폭탄으로 사용한 가미카제 자살특공대. 일본은 13세기 말 여몽연합군으로부터 일본을 지킨 신풍 가미카제의 의미를 되새기며 신이 불어준 바람으로 폭탄을 싣고 날아가 미군함에 던지겠다는 의미로 가미카제 특공대를 창설합니다. 사실 이 아이디어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반대 의견도 있었죠. 일본 사람들이라고 다 이런 데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소위 마리아나의 칠면조 사냥이라고 불리는 마리아나 제도 해전 이후로 일본군이 제공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자 궁여지책으로 가미카제 특공대의 창설을 찬성하는 쪽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자살특공대가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점입니다. 일본의 군사 문화에는 패배, 포로, 수치심 대신 죽는다는 전통이 깊이 뿌려내렸기 때문입니다. 패한 자에게 자비심은 없다는 중세적이고 고대적인 전쟁의 전통이 남아있었다는 뜻도 됩니다. 문제는 이것을 사무라이 생활과 무사도 정신이라는 것으로 포장했다는 것이죠. 가미카제 특공대를 만든 사실 진짜 이유는 정신력에 대한 과신입니다. 일본은 근대 문명과 산업기술력을 서구에서 받아들였죠. 그래서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전통 문화에 대한 열등감도 동시에 생겼습니다. 그 열등감을 타도하는 방법이 서구는 물질 문명에 강하지만 일본은 정신력이 강하다. 이런 이분법을 제안하게 된 거죠. 사실 이거는 일본만 한 건 아니고 중국, 한국 다 그랬지만 일본은 이 개념을 군대 전술에 집어넣어서 실천으로 옮기게 됩니다. 러일 전쟁 후에 일본군은 전술교범의 정신력, 살신성인에 대한 예찬을 놓고 이런 정신이 서구와 싸울 수 있는 비밀의 힘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관념이 전쟁에서 이길 때는 공격정신, 만세돌격 이런 태도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패전할 때가 되니까 가미카제로 대표되는 자살공격으로 구현되었던 것입니다. 가미카제 전술에 사용된 무기들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미카제 특공대의 주력이죠. 항공모함 기반 전투기 제로센이 있습니다. 1940년 7월 24일 해군의 함상 전투기로 채택했죠. 제로는 제2차 세계대전 초기에 도입되었을 때는 뛰어난 기동성과 매우 긴 항속거리를 겸비한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항공모함 기반 전투기로 평가받았습니다. 초기 공중전에서 제로센은 무려 12대 1의 격추율을 보일 정도로 공중전투기로 명성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극히 초반의 상황이었어요. 전쟁 초기에는 미국의 와일드캣의 성능이 형편없어서 제로센의 상대가 안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사실 와일드캣도 그렇게 성능이 떨어지는 전투기가 아닌데
두 기체가 사실은 극단적으로 장단점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더욱이 제로센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얇은 장갑 능력이에요. 미국의 와일드캣은 느리고 둔한 대신에 기체는 대단히 튼튼했습니다. 특히 연료통에 고무판을 대서 총알이 연료통을 관통해도 고무판이 눌러버려서 구멍을 메우는 장치가 있었습니다. 조종석 의자 뒤와 아래에도 철판을 댔고 조종석 유리는 기관 총탄도 막아내는 방탄유리였습니다. 물론 전면부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제로센은 연료 차단 장치가 없고 기체 외피는 너무 얇아서 총알 몇 발을 맞으면 부서졌고 연료통에 맞으면 바로 폭발하는 정도였죠. 조종석도 전혀 보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무서운 단점은 제로센의 최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항속거리예요. 일본의 특성상 먼 거리를 비행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길게 만들었는데, 근데 조종사가 1000km 가까이 날아가면요, 아무리 뛰어난 조종사도 체력이 떨어지면서 그로기 상태가 되는 거죠. 극한의 승부에서 이거는 치명적인 단점이 됩니다. 이런 점을 파악한 미군은 두 가지 전술을 펼칩니다. 첫 번째 전술이 태치의 덫이라는 건데, 미드웨이 해전에서 효과를 보았던 태치 소령의 아이디어입니다. 두 대가 서로 팔자로 비행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제로센은 처음에는 선회에는 자신이 있으니까 얘들 걸렸다 싶어가지고 한 대를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쫓아가다 보면 갈라왔던 비행기가 보는 순간 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로센은 장갑이 약하니까 퍼버벅 하는 순간 가버리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전술은 수직기동 승부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공중전의 영원한 진리인데, 수평기동과 수직기동의 싸움은 제트 전투기 시대까지도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누가 여기에 강하냐, 여기에 강하냐. 그래서 서로 강한데 싸우다가 먼저 지치는 쪽이 떨어지는 건데, 장거리를 날아온 일본 조종사들이 먼저 지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전술도 1943년부터 신형 전투기 F-6F 헬캣이 투입되면서 다 옛날 얘기가 돼버립니다. 와일드캣의 장점에 제로센이 와일드캣보다 나았던 점까지 헬캣이 다 가져가게 되면서 이제는 뭐 수직기동, 수평기동 할 거 없이 모든 상황이 역전되어 버립니다. 그 다음에 코르세어까지 등장하게 되자 일본 공군은 거의 괴멸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6월 19일 사이판 근처에서 벌어진 해전에서 헬캣의 대학살이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난 참극이 벌어지죠. 일본군은 346대가 손실되었고 미군은 단 25대만 손실됩니다. 이 전투로 일본군은 제공권에서 회복 불가능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처럼 일본군이 대패한 데는 일본군의 조종사 교육 시스템 탓도 있습니다. 정신력을 강조하던 일본군은 강한 훈련에 대한 신화가 있습니다. 결국 훈련이란 얼마나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무조건 무슨 이상한 거 시키고 막 살아남으면 세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훌륭한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 무수히 탈락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전쟁 나게 되면 좋았어요. 우리는 죽음의 훈련을 이겨낸 엘리트다. 그런데 막상 전쟁이 터지니까 물량작전이잖아요. 양성해놓은 조종사가 없다 보니까 순식간에 에이스들은 전사하고 미숙련 조종사만 남게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미군은 에이스가 되면 바로 후방으로 빼서 교관을 삼습니다. 이런 일본군의 시스템 때문에 마리아나 해전 때까지만 해도 일본군은 충실한 교육을 받은 조종사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제로센이 헬캣에게 속수무책으로 격추되면서 순식간에 조종사 양성 시스템이 붕괴되어 버립니다. 이와 같이 기체 성능이 역전되고 조종사가 부족해지자 미숙련 조종사가 양산되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해전에서 중요한 건 항모에서 이착륙을 해야 되는데, 항모 이착륙은 진짜 어렵습니다. 얘들한테 항모 이착륙하는 훈련을 시키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 차라리 육지에서 띄워서 보내서 그냥 자살 공격 시켜버리자, 이런 식의 결론을 내리게 됐던 겁니다. 1944년에서 45년까지 생산된 또 다른 가미카제 항공기가 요코스가 MXY-7 오카입니다. 오카는 벚꽃이란 뜻인데요, 벚꽃이란 이름 자체가 이 항공기의 목적을 말해주죠. 로켓 동력 인간 유도 가미카제 공격기로 일본군이 말기에 연합군 선박에 사용했습니다. 오카는 대단히 빠르지만 짧은 항속거리를 가지죠. 그래서 더 큰 폭격기에다가 오카를 장착하고 비행기가 출발한 뒤에 적함이 가까워지면 모체가 공격을 받지 않는 거리에서 오카를 발사하는 방식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오카는 요즘 말로 하면 사람이 탄 유도탄 미사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행기 기체의 앞부분에 1200kg 정도의 폭탄이 실려 있습니다. 옆면에 새겨진 벚꽃 문양은 천황을 위해서 사쿠라 꽃잎처럼 떨어지겠다는 세뇌의 상징적인 문장입니다. 이는 전쟁을 미화하는 군국주의의 사기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그림이죠. 1945년 오키나와 해전에서 오카는 일부 호위함과 수송선을 침몰시키거나 손상을 입혔지만 주요 전함은 침몰시키지 못합니다. 특히 미군들이 오키나와에서 오카 기체를 발견해서 포획을 했는데 이때서야 자살 공격을 하기 위해서 쓰인 비행기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어로 바보를 뜻하는 빠가라는 이름을 따서 바케라는 별명을 붙이게 됩니다. 자살 특공대는 또 다른 방식으로도 존재합니다. 회천, 하늘로 돌아간다라는 뜻의 카이테는 자살 어뢰 공격에서 제일 유명한 것이죠.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일본 제국 해군이 사용한 어뢰형 자살 선박입니다. 카이테는 어뢰처럼 잠수함에서 발사합니다. 그래서 함정을 향해 가죠. 조종사는 잠망경을 통해서 거리와 위치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적절한 깊이로 잠수해서 탄도에다가 이제 무장을 걸고 마지막 공격을 하는 거죠. 임무가 실패하면 최후의 수단으로 그냥 자폭해서 사라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신료는 자살 모터보트입니다. 이 고속 모터보트는 한 사람이 시속 55km의 속도로 운전을 합니다. 자살 보트에는 일반적으로 최대 300kg의 폭약을 탑재했습니다. 충돌이나 운전석의 수동 스위치로 자폭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어요. 이 공격장에는 대함용 로켓 2발이 기관사 뒤편 보트 양쪽에 위치한 발사대에 장착되기도 했습니다. 신료급 자폭 모터보트는 1944년 3월에 시작했습니다. 1944년 8월 1일 평균 17살 정도, 15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심야 훈련을 시작하는 데 선출됩니다. 후쿠리우는 웅크리고 있는 용을 의미하면서 영어로는 자살 잠수부 또는 가미카제 개구리맨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훈련에는 6,000명 정도의 병사가 동원되었고 잠수복과 바지, 잠수화, 4개의 볼트로 고정된 잠수 헬멧을 포함한 자체적인 잠수 장비를 갖췄습니다. 이 잠수복은 9kg의 납이 실려 있었고 2개의 3.5리터 산소통과 공기 정화 시스템을 장착했습니다. 이들은 수심 5m, 7m에서 최대 10시간 동안 걸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었죠. 잠수부들은 5m의 대나무 장대에 장착된 15kg의 폭약이 담긴 O형 공격기뢰로 무장했습니다. 잠수대원들은 기둥을 사용하여 직접 연소한 폭발물을 머리 위로 지나가는 창주성 선체에 이렇게 걸어서 폭발시키는 것이었죠. 일본군에서 특공대를 처음 창설했을 때 육군 해군병학교 출신의 직업군인 가운데 특공대에 지원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당황한 제1항공함대 사령관 오니시 해군 중장은 지금부터 전 부대를 특공대로 지정한다. 여기에 반대하는 자는 내가 목을 치겠다. 비판은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 라고 직접 훈시하고 제201 해군 항공부대장 다마이 아사이치 중자 등 자신의 신복들을 통해 해군병학교 출신 사관 명명에게 특공작전에 지원할 것을 사실상 명령하도록 시킵니다. 참 기가 막힌 아이디어죠. 직업군인들이 자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도병이나 비행 예과 연습생들이 동원되었죠. 가미카제 특공대 전사자 3,843명 중에서 학도병 출신이 68.2%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하사관 전사자의 대부분이 미국과의 전쟁에 맞춰서 모집 연령을 크게 낮춰서 고등소학교 졸업생 보통 14살입니다. 구제중학교 3년생 15살, 4년생 16살, 재학생을 대상으로 선발은 10대 소년 비행병이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나는 꿈에 부풀어 있던 미성년자들을 일회성 소모품으로 썼던 것이죠. 가미가제 특공대원 중에는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메자와 가지오라는 사람은 1945년 4월 28일에 특공대원으로 지원해서 18살에 전사했는데 친동생인 우메자와 쇼조 박사의 증언에 따르면
어머니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해군 비행 예과 연습생으로 지원하며 남편을 잃고 여자 혼자의 힘으로 자식들을 키울 어머니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효도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는 정부가 직무의 위험성에 따라 보수를 높게 책정하고 특공대원으로 참전했다가 전사하는 경우에 2계급 특진을 시켜줌으로써 젊은이들을 끌어들이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미카제 대원의 목격담에 따르면 그들은 도살장에 끌려온 양과 같았다. 어떤 이는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어서 억지로 비행기에 떠밀려 들어갔다고 할 정도로 공포를 느끼면서도 전쟁에 나가야 했습니다. 이들은 출격 전날 밤 공포를 잊고자 술을 마시기도 했고 유리창을 깨부수거나 엉엉 울거나 유서를 쓰는 등 각자만의 방법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가미카제 중에는 조선인도 있었습니다. 이 수는 15명이 넘는데 당시 창씨 개명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조선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보통 조종사가 제대로 된 기량을 발휘하려면 적어도 3년에 600시간 비행이 필요한데 보통은 250시간 정도 연습 비행을 한 뒤에 전장에 투입되었고 모두 전사했습니다. 그러면 가미카제의 공격은 얼마나 효과적이었을까? 일본군의 구호는 비행기 한 대로 한 척의 군함을 또는 한 척의 항모를 이었습니다. 한 척의 항모면 굉장히 가성비가 높긴 하죠. 가미카제가 침몰시킨 선박의 정확한 수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전시 일본 선전 발표에 따르면 임무는 81척의 선박을 침몰시키고 195척을 손상시켰으며 일본 집계에 따르면 가미카제 공격은 태평양 전쟁의 마지막 단계에서 미국 손실의 최대 80%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 전략 폭격 조사에 따르면 1944년 10월부터 전쟁이 끝날 때까지 2,550회의 가미카제 임무가 수행되었고 그 중에서 단 475개 또는 18.6%만이 명중 또는 위협적인 근접 폭발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가미카제의 공격 성공률은 약 19%에 불과했죠. 가미카제의 신화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목숨을 걸고 공격하니까 성공률이 높을 거라는 착각이에요. 가미카제보다 먼저 등장한 옥새도 겉보기만 장엄할 뿐이지 지극히 비합리적인 전술입니다. 일본군의 살신보국의 정신에 대한 과신 때문에 적에게 충격과 또는 약간 소수에게 감동을 주었을지는 몰라도 미군과 일본군 사이에 10대 1이 넘는 손실비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군기들도 자살 공격에 가까운 공격을 감행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직접 충돌을 시도한 비행기도 있었죠. 일본군 지휘관들은 그 광경을 눈으로 보면서도 아니야, 이럴 수가 없어. 미군들에게 이런 정신력이 있을 리가 없어. 가미카제는 서구인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일본인만의 압도적인 정신이다. 그 전술의 효과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가미카제 신화의 시작은 여몽전쟁 때 신이 보낸 갑작스러운 태풍이 몽골 함대를 침몰시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은 이것부터 오류예요. 몽골 함대의 침몰 원인은 바람이 아닙니다. 원래 이 시기에는 태풍이 오는 시기예요. 태풍의 위험이 있는 시기에 몽고군이 항구 공략을 회피하고 무리해서 하룻밤을 보냈다는 것부터가 전술적 실수였어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당시 몽고군이 타고 있던 선박들이 중국의 강남에서 제작한 것인데 대병력을 파견하기 위해서 급조하는 바람에 엄청난 불량품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가미카제의 성공은 알고 보면 인재였어요. 제2차 세계대전에서 가미카제의 특공대도 결국은 인재입니다. 전쟁에서의 승패는 이성적이고 치밀한 분석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준비가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손자병법에서부터 강조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이것을 극단적 정신과 몰이성적인 감성으로 대체했습니다. 가미카제에 대한 오해, 전쟁에 대한 오해, 자신들의 정신력과 사무라이 정신에 대한 오해가 이 큰 비극을 만들어냈던 것이요. 태평양 전쟁 중에서 가장 많은 희생이 발생한 전투, 83일 동안 벌어진 가장 잔인하고 비극적인 전투, 20여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무자비한 소모전, 군인보다 민간인의 목숨을 더 많이 앗아간 공포와 광기의 전투, 바로 오키나와 전투입니다.
오키나와 전투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낳았던 것일까요? 살아서 치욕을 겪지 말고 죽어서 죄과와 오명을 남기지 마라. 도조 히데키의 명령 전진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전진훈은 어떻게 오키나와 전투를 비극으로 물들인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전쟁사를 읽어드리는 역사학자 임영환입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연이은 일본군의 패배로 일본의 패망의 기운이 짙어졌습니다. 미군은 태평양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자 한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 일본 본토 공격이죠. 일본 본토를 제대로 공격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곳에 기지가 필요했죠. 그 적격인 장소가 바로 오키나와였습니다. 오키나와에는 지금도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는 동북아시아에서 힘의 균형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기지입니다. 오키나와의 지정학적 위치를 알려주는 한 줄 설명이 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일본, 오키나와에서 타이완까지 거리가 똑같다. 때문에 오키나와는 태평양의 십자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군 입장에서는 오키나와에 기지를 세우면 대만, 중국으로 가기에도 좋은 위치입니다. 게다가 항공기지, 해군기지로도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군은 반드시 오키나와에서 미군을 저지해야 했습니다. 오키나와 일본군은 전투 경험이 거의 없는 부대였습니다. 병력은 10만여 명이었는데 사실 이들의 70%가 노무자였어요. 오키나와 주민으로 이루어진 징병부대가 2만 4천 명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10군단 사이먼 버크너 중장이 총사령관을 맡습니다. 미군 병력은 해군을 포함해서 무려 54만 8천여 명이었습니다. 첫날 상륙부대 병력만 18만 2천여 명인데 이 숫자는 노르망디 상륙대의 2배가 넘는 수입니다. 병력뿐만 아니라 전력도 차이가 컸습니다. 미군과 연합군은 40여 척의 항공모함을 편성해 오키나와 상륙을 위한 육상부대의 이동을 지원합니다. 연합함대의 항공모함 중 17척은 두꺼운 방탄 시멘트 갑판을 둘었습니다. 또한 18척의 전함과 1,500척이 넘는 전투함을 준비했습니다. 이에 반해 일본군은 단 한 척의 전함과 400여 척의 전투함으로 미군과 연합군을 맞이하게 됩니다. 일본군 우시지마 사령관은 해변을 포기하고 섬 내부의 험준한 요새지대로 미군을 유인해서 대응하는 지구전을 선택합니다. 일본군은 상륙지점 방어를 포기하고 왕궁이 있는 슈리성을 중심으로 방어구역을 배치합니다. 또한 더 중요한 이유는 이미 일본군은 미군한테 이기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소모전과 지연전으로 미군에게 최대한의 피해를 주려는 의도였습니다. 일본군은 지형과 지하진지를 이용한 저격을 위해서 기관총, 박격포, 야포 지점을 선정하고 지하에 이동로와 사령부, 중점 시설을 두었습니다. 미군은 길이만 120km인 오키나와에서 일본군의 저지선을 뚫고 고지를 점령해야 했습니다. 3월 29일 미군과 연합군은 함대를 직결해 바다에서 오키나와 섬을 폭격합니다. 작전명 아이스버그. 오키나와 고지를 점령해야 한 것은 빙산작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미군과 연합군의 집중 포격은 사나흘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별 효과는 없었어요. 당시의 폭탄과 폭격 가지고는 지하에 있는 병사들을 괴롭히기만 할 뿐 전투력을 심각한 타격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4월 1일 18만여 명의 미 병력이 오키나와 중부 해안가에 거의 무혈로 상륙에 성공합니다. 당시 해병연대장이 사단 보급 창교에게 보낸 메모에는 부하들이 여태 일본군을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죽은 일본군 병사 한 명이라도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대신 묻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적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본인도 이 정막 뒤에 무서운 결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이날이 하필 만우절 겸 부활절이었어요. 일본군의 저항이 없자 부활절의 은혜라는 사람, 만우절이라 우리가 쏟고 있다는 농담이 미군 사이에 돌았다고 합니다. 일본군뿐만이 아니라 섬 주민들도 보이지 않았는데 일본군은 기지인 슈리성에 있었고 미군에게 어떤 정보도 남기지 않으려고 주민들까지 남부로 이동시켰던 것이었습니다. 미군은 비행장을 먼저 점령하고 해병대는 북부로, 육군은 남부로 나뉘어 진격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미군은 북부에 일본군이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일본군 주력은 남부 슈리성 부근에 집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미군의 허를 찌르는 일본군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바로 가미카제 공격이었죠.
4월 6일 하루 동안 일본 큐슈의 비행기지에서만 약 300여 대가 출격합니다. 가미카제 특공대는 오키나와 바다에 띄어져 있던 미군의 전투함을 총 20척이나 격침하고 157척을 파괴했습니다. 일본군은 자살 공격으로 미군의 진군을 조금이라도 늦추려고 했던 것이죠. 가미카제 공격에도 불구하고 미군 함대는 멀쩡했어요. 미군은 슈리성 주위로 수겹의 다중 방어 진지를 구축해 놓은 일본군을 찾아내려고 계속해서 전투를 벌여가며 진격했습니다. 미군은 수류탄과 화염 방사기로 동굴 진지를 하나하나 제거했는데 이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죠. 일본군은 미군의 눈을 피해서 동굴에 숨을 때 주민들 사이에 있는 경우가 많았고, 미군은 일본군을 색출하기 전에 불필요한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 전단지를 뿌려서 오키나와 주민에게 항복을 유도하거나 협박을 하곤 했습니다. 일본군은 거미줄처럼 뚫려져 있는 지하 통로를 이용해서 미군이 방어선을 뚫을 때까지 싸우고, 막상 뚫리면 다음 방어선으로 후퇴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끌었습니다. 오키나와는 얕은 경사,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매끈하고 무덤 같은 능선이 이렇게 파도치듯 있는 데입니다. 공격하는 사람은 숨을 곳도 없고 사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군은 방어만 하거나 공격을 주저하는 행동은 비겁한 행동이라고 강박증이 되어 있었어요. 4월 12일, 12일 사이에 일본군은 습관대로 미 육군 지역에 야습을 강행합니다. 그리고 1,600명의 전사자를 내고 결국 중지하게 되죠. 비록 미국이 야습은 격퇴했지만 일본군의 방어가 워낙 촘촘했기 때문에 미군도 쉽게 전진을 하진 못했습니다. 그러자 미군도 작전을 짜야 되잖아요. 4월 19일에 군용기, 함포, 야포 있는 건 다 동원해서 어마어마한 포격을 합니다. 그리고 3개 사단을 동시에 밀어붙였어요. 그런데 지하에 있는 일본군은 끄떡이 없었어요. 결국 미국 공격은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총공세는 소용이 없다. 결국 가서 하나하나 부수면서 가야 된다. 다시 말하면 미군도 죽고 일본군도 죽으면서 먹어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미군이 방어선과 이 전투를 사투를 벌이는 동안에 충격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본군 병사를 마주하게 된 거죠. 그 놀랄만한 병사의 존재는 바로 어린아이였습니다. 당시 오키나와 전투에서 일본군은 오키나와 주민 중에서 어린아이들을 선발해서 총알바지로 활용합니다. 무기와 피로써 천황을 지키는 군대라는 이름으로 철혈근황대라고 부릅니다. 미군이 원래 어린아이들한테 좀 약하다는 걸 알아가지고 일본군은 아이들에게 미리 수류탄 2개를 줬다고 합니다. 만약 전투 중에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하나는 적에게 던지고 하나는 자결하라는 것이었죠. 심지어 일본군은 전선이 위험해지자 오키나와 주민들에게도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 집단 자살을 명령한 것이죠. 일본군은 주민들에게 미군이 주민들을 학살하고 강간한다는 소문을 퍼뜨리면서 공포를 조성합니다. 도조 히데키의 명령인 전젠훈이란 훈령을 주민들에게도 적용한 거죠. 전젠훈이란 일본군이 전장에서 지켜야 할 도덕과 마음의 자세를 가르치는 글이라는 뜻인데, 그중에 살아서 치욕을 겪지 말고 죽어서 죄가의 오명을 남기지 마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군인도 공무원도 주민도 군인이다. 군인처럼 함께 살고 함께 죽는다는 사상을 주입해서 오키나와 주민들은 죽는 것보다 살아서 포로가 되는 것이 더 큰 공포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사상에 세뇌당 오키나와 주민들은 서로 죽고 죽이는 끔찍한 상황까지 벌이게 되었고, 당시 참상에서 살아남은 주민은 일본군이 마을 지도자와 청년들에게 수류탄을 나눠줬다. 촌장이 천황폐하 만세라고 외치자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다. 수류탄이 불발되자 한 아버지는 나무를 꺾고 부인과 아이를 때려주겠다. 나와 내 형도 어머니의 기모노 끈으로 어머니 남동생, 여동생의 목을 졸랐다. 나는 적을 한 명이라도 죽이고 죽으라는 누군가의 명령으로 그곳을 나왔다. 일본군이 오키나와 주민들에게 잔혹한 명령을 내린 것은 미군을 상대하기 위한 전략이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 전투가 마지막 것이라고 생각해서 적의 스파이가 될 가능성을 잘라버린다,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일본은 자신들이 만든 협상 테이블에 어쨌든 미국이 나오는 게 이 전쟁을 종결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이런 방법을 계속 썼던 것입니다. 이런 예상이 어느 정도는 맞았죠. 죄책감과 심리 불안을 호소하는 미군이 늘어나긴 했습니다. 오키나와 방어전이 의외로 성공적으로 진행되자 일본군의 병이 다시 도집니다. 강력하게 공격을 하면 미군을 몰아낼 수는 없어도 약화시킬 수는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남부 해안에 배치해서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있었던 24사단과 44여단을 불러서 공세를 명령합니다. 일본군은 미군 7사단과 77사단의 정면을 돌파해서 배우고지와 진지를 점령하고 돌파구를 확보하면 후속 부대가 전진해서 돌파구를 넓히는 식의 전형적인 돌파 공격 전술을 펼칩니다. 가운데에는 주력이 공격하고 측면으로 나가는 부대는 측면을 엄호하면서 공격 부대를 엄호하는 거죠. 이런 걸 좀 도와주기 위해서 수백 명의 특공대를 미군 측면에 상륙시키는 작전까지 시도를 합니다. 5월 4일 일본군의 총공세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미군의 엄청난 물량 공세에 5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미군은 일본군과 싸우면서 이런 거에 너무 질리도록 당해가지고 충분히 경계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특공대도 가다가 미군 경계부대에 다 걸려버립니다. 서해안 상륙분대는 길을 잘못 들어서 하필 육군이 아닌 해병 1사단 구역에 들어가는데 특히 1사단은 한국전쟁에도 참전했던 최정예여가지고 깨끗하게 관찰이 돼버립니다. 동해안에서도 해군 경계부대와 7사단을 발각해서 전멸합니다. 이렇게 돼서 오히려 일본군의 공세, 야간 기습이 시작되었다는 작전 의도만 알려주는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4일과 5일 양일간에 걸친 공세로 미군도 1,300여 명의 사상자를 내지만 일본군은 병력의 15%를 상실해버립니다. 포병은 절반이 감소해버리죠. 이렇게 해서 전투가 끝났다 싶으면 좋은데 일본군의 저항이 역시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전투가 끝날 때까지 2주 동안 최대의 희생을 낳는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미군은 5월 11일 수리성 근방 13km까지 다가오게 되죠. 드디어 미 해병 1사단 7년대가 수리사령부 북방에 있는 다케시 고지를 점령하게 됩니다. 다케시 고지는 중앙 핵심부여서 일본군 방어선을 양단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들이 생각했던 최후의 방어선의 한가운데가 뚫려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 끝이 아니었어요. 이제부터 더 심한 절정이 남아있습니다. 가운데가 뚫렸음에도 불구하고 슈리를 뺑 둘러있는 고지에서 일본군이 격렬한 저항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고지들이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어마어마한 진창이 되어버립니다. 그때부터 전투는 무슨 전술도 없고 뭐도 없어요. 그냥 진창을 기어가서 그러다 보니까 미 6해병사단의 경우에는 전투 공포증과 피로에 의한 전투 불능자가 사상자의 절반이었어요. 그래도 이 전선은 조금씩 축소되기 시작해서 미군이 슈리 사령부로 접근해오자 우시지마는 5월 23일에 슈리 방어선 포기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전쟁이 끝나니 아니요. 정말 최후의 순간까지도 일본군은 지독하게 저항했습니다. 우시지마와 참모장 이사무 소장은 19일에 생존한 병사들에게 최후까지 싸워서 영원한 대의에 살라는 명령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진짜 6월 22일 최후까지도 싸웁니다. 이렇게 끝까지 버티다가 우시지마와 이사무는 전통 의식대로 할복을 했습니다. 미군에 의해서 오키나와 섬 남쪽 끝 마부니 언덕까지 밀려난 일본군에 오키나와 패전이 확실해졌지만 전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6월 23일 우시지마가 할복을 하면서 남긴 말 때문이었어요. 허리와 다리를 쓸 수 있는 사람은 끝까지 싸우라는 우시지마의 유언에 따라 오키나와 안에서는 미군과 접촉한 주민을 학살하거나 은신처에서 들킬까봐 우는 아이까지 죽이는 일을 계속하면서 끝까지 대항합니다. 80일이 넘는 전쟁으로 오키나와 안에서는 총 20여만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 중에서 미군은 2만 7천여 명, 일본군은 7만 4천여 명의 전사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2만 명의 전사자는 누군가? 바로 오키나와 주민이죠. 군인보다 민간인이 더 많이 목숨을 잃은 태평양 전쟁 최악의 전투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오키나와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은 일본군의 야만적인 강요 탓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일본인들의 전근대적인 의식입니다. 생존자들의 증언을 보면 민간인과 군인들의 차이를 자신들도 느끼지 않았어요.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같은 의무를 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런 의식은 역으로 생각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난징 대학살입니다. 평범했던 사람들이 군복을 입고 전쟁터에 가서 군인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폭력을 저지른,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의 전술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정신 사이에 괴리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군은 일본의 완전한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 여러 차례 대공습을 벌여서
일본의 주요 도시들을 모두 파괴하고 마비시켰지만 일본은 끝내 항복을 선언하지 않고 버팁니다. 일본의 항복을 앞당기기 위해서 연합군은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은 테러 폭격과 육상 공격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말하며 이 전쟁을 완전히 끝낼 최후의 무기를 꺼내들게 됩니다. 바로 원자폭탄이죠. 1945년 7월 16일 미국은 뉴멕시코주 사막지대에서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합니다. 트루만 대통령은 포츠담 회담에 참석하려던 중에 원자폭탄 실험 성공 소식을 듣고 정상회담이 개최되자 스탈린과 처칠에게도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트루먼은 미 육군 전략공군 사령관 스파츠에게 8월 3일 이후 기상 조건이 맞을 때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하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동시에 트루먼은 처칠과 포츠담 선언 초고를 협의하면서 의견 일치를 얻어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중국과 소련 정부에 보내 동의를 얻어내죠. 7월 26일 연합국은 미국, 영국, 중국이 포츠담 선언에 서명해서 발표하는 것을 최후 통첩으로 해서 일본 정부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7월 28일에 이를 정식으로 전 세계에 공포합니다. 일본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사실 이때 전쟁을 포기했더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핵폭탄 투여는 없었겠죠. 스즈키 간타로 수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관하지 말고 오직 전투에만 임하면 된다. 연합군 비행기는 일본 도시 상공에 전단지 150만 장과 포츠담 선언이 기록된 300만 장을 뿌리면서 일본의 각 도시에 엄청난 공중 폭격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후에 무차별 폭격을 가합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고 미국은 8월 6일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8월 6일 오전 7시 5분 미군 항공기 여러 대가 일본 히로시마 상공으로 날아들었습니다. 일본군도 레이더에 잡힌 미군 항공기를 발견하고 공습 경보를 발령합니다. 그런데 몇 바퀴 돌다가 폭격하지 않고 그냥 떠납니다. 일본군은 미국 항공기가 폭격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찰하기 위해서 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공습 경보를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슈퍼 포트리스라는 별명을 가진 B-29 폭격기 2대가 고공에서 히로시마 상공에 진입합니다. 수많은 히로시마 주민들은 구경하느라 방공호에 숨지도 않고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비행기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8시 15분이 되자 B-29 한 대가 34만 명이 거주하는 히로시마를 향해 세계 최초의 원자폭탄인 일명 리틀보이를 투하합니다. 리틀보이는 길이 3m, 무게 약 4톤으로 폭발과 동시에 강렬한 하얀 빛을 내며 히로시마 전역을 삼켰고 일반 폭탄에서는 들을 수도 없는 고막을 찢는 굉음을 냅니다. 또한 5,500도의 화염 폭풍 사이로 자줏빛에 거대한 버섯 구름이 14km 높이까지 솟아올랐고 어두운 구름이 히로시마를 뒤덮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지면에는 수백 개의 거대한 불기둥이 솟아올랐고 그야말로 히로시마를 초토화합니다. 주택은 말할 것도 없고 학교, 공장, 도로와 수많은 시설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거리에는 죽은 사람들이 널려 있었고 원자폭탄에 노출된 사람들의 피부는 녹아버립니다. 당시 도쿄 라디오에서는 사람, 동물, 모든 생명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말 그대로 죽음 속에 그슬렸다고 발표할 정도였습니다. 당시 참상은 즉사한 사람보다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더 끔찍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시는 누구도 방사능 치료법을 몰랐어요. 일본인들은 더 몰랐죠. 의사들이 가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결국 화상을 입었던 사람들은 거의가 서서히 죽어갔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평생을 고통 속에서 휩싸여 살았어야 했습니다. 원자폭탄 투하 당일 사망자는 7만 8천여 명, 부상자와 실종자는 5만 1천여 명, 도시 건축물은 총 7만 6천여 동이었는데 완전히 파괴된 것은 4만 8천여 동, 반파된 것은 2만 2천여 동이었습니다. 이날 오후 히로시마에 있던 일본군 2총사령부는 히로시마 폭격 상황을 도쿄에 알립니다.
적들은 난생 처음 보는 파괴력을 가진 고성능 신형폭탄을 사용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히로시마가 원자폭탄 투하지로 선택되었을까? 당시 히로시마는 미국의 폭격에서 벗어난 몇 안 되는 도시였고 일본 본토 공격을 방어하고 있는 전쟁의 중요한 거점이었기 때문에 핵폭탄 투하 후보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한 히로시마에는 제2군 사령부가 있었고 옆에 최대 군항이자 해군 사관학교가 있는 구레항이 있었습니다. 히로시마 주변에는 조선소와 비행장, 항공기 부품 공장 같은 군사적 목표물들이 밀집해 있었고 지형적으로 북쪽이 산맥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어서 원폭의 폭발력이 도심 쪽으로 집중하는 이런 지형적 요건을 갖추고 있었기에 첫 번째 타겟이 되었던 것입니다. 8월 7일에 미 공군은 또다시 도쿄에 대규모 폭격을 쏟고 트루먼은 방송을 통해서 포츠담에서 보낸 최후 통첩은 일본 국민을 철저한 파멸에서 구해내기 위한 것이었다. If they do not now accept our terms, they may expect a rain of ruin from the air, the like of which has never been seen on this earth. 트루먼 성명 발표 후 일본 육해군 최고사령부는 신형폭탄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고받고도 대체 이것이 어떤 것인지 정체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조사위원회가 꾸려지고 조사위원회에 있던 원자력 최고 권위자 니시나 요시오 박사는 미군이 투하한 신형 무기가 원자폭탄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도쿄 최고사령부에 보고합니다. 당시 일왕 히로히토는 보고를 받은 후에 전쟁을 계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려면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전쟁을 종결시키자고 스즈키 수상에게 전합니다. 일본 최고전쟁 지도위원회 지도자 6명은 포츠담 선언을 받아들일지 말지 논의했지만 끝내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했고 그 사이에 미국은 도시 하나가 날아가고 수십만의 무고한 시민들이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었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는 일본을 향해 두 번째 원자폭탄을 투하하기로 결정합니다. 미군이 두 번째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려 한 지역은 어딜까? 바로 큐슈 남부의 항구이자 공업도시였던 나가사키입니다. 당시 이곳에는 23만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히로시마 핵폭탄 투하 3일 만에 리틀보이보다 더 큰 위력을 가졌던 원자폭탄, 무게 4.6톤의 펜맨을 투하합니다. 원래 미군은 나가사키가 아닌 일본 최대의 병기 공장이 있는 고쿠라에 투하하려고 했어요. 고쿠라는 현재 큐슈에 있는 기타 큐슈시입니다. 그런데 투하 당일에 기상 악화로 고쿠라 상공이 연기와 안개가 껴서 지상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군은 2차례나 선회 비행을 하면서 기회를 보던 중이었는데 지상의 일본군이 상공의 미군을 발견하고 대공포를 발표합니다. 상황이 긴박해지자 미군은 인근 도시 나가사키로 방향을 바꿨죠. 나가사키 상공도 고쿠라와 다르지 않았고 구름이 가려 땅을 내려다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연료는 점점 떨어져 가고 자욱한 안개와 구름 때문에 작전 수행이 불가능해 보였는데 그때 구름 사이로 작은 구멍이 생겼습니다. 미군은 그 사이로 원자폭탄을 투하합니다. 펜맨은 나가사키 상공 600m에서 폭발했고 조준점에서 3km나 벗어났지만 전체 공장의 70%가 파괴되었습니다. 당일 사망자는 약 3만 5천 명, 부상자는 6만 명, 실종자는 5천여 명이었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화재로 생긴 먼지와 그을음이 한데 뒤섞여서 검은 비가 쏟아졌는데 엄청난 열로 갈증을 느낀 사람들은 입을 벌리고 빗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런데 검은 비는 방사성 물질을 담고 있어서 이것을 마시거나 맞는 사람은 피폭자가 되어 평생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로 일본은 생지옥을 경험해야 했고 여기에 소련까지 출병하자 9일 밤 11시 50분 히로히토는 어전 최고회의를 소집해서 연합국에 항복하기로 결정합니다. 10월에 일본 외무성은 주 스웨덴 공사를 통해 일본이 포츠담 선언을 받아들이는 데 동의했다고 미국, 영국, 중국, 소련 정부에 통지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항복 조건을 협의하려는 목적으로 일본 내에는 항복 선언을 공포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받아내려고
또다시 일본 관동과 동북 지역을 폭격했습니다. 동시에 도쿄 등지에 일본 정부가 보내온 포츠담 선언을 받아들인다는 통지문과 연합국 회신이 찍혀있는 전단지를 대량으로 살포합니다. 결국 8월 15일에 히로히토는 전국에 일본이 연합국의 포츠담 선언을 받아들이고 무조건 항복을 한다고 공개 방송합니다. 耐え難きを耐え、忍び難きを忍び、もって万世のために太平洋を開かんと欲す。 이를 완강히 반대하던 아나미 육군 대신 고노에 후미마로 총리 대신 등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도조 히데키도 그 뒤를 따르려고 했지만 미수에 그칩니다. 9월 2일 도쿄만에 정박한 미군 전함 미주리후에서 일본의 무조건 항복 조인식이 거행되죠. 이제 남은 것은 종전 후 국제법에 따라서 전쟁 범죄자를 처벌하는 전범재판입니다. 목숨을 끊으려 했다가 미수에 그친 도조 히데키를 포함한 A급 전범 7명은 전범재판에 세워져서 사형 판결을 받고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그러면 일본 최고 통수권자이자 전쟁을 이끈 히로히토는 어떻게 되었을까? A급 전범들과 마찬가지로 전범재판에 세워져서 제대로 된 판결을 받았을까? 히로히토는 전범재판에 오르지 않았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그 중심에는 연합군 대표인 연합군 최고사령관 메가더가 있었습니다. 원래 전쟁이 끝난 뒤에 미국 정부는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의 원인은 일본의 천황에 있다라고 하면서 천황제를 폐지하려고 검토했는데 메가더가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전쟁에는 패했지만 일본 국민들은 패배의 책임을 히로히토에게 넘기지 않고 여전히 동정과 경의를 표하고 있었기 때문에 천황제를 폐지했을 때 일본인들이 엄청나게 반발할까 봐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메가더는 오히려 히로히토 천황의 지위를 이용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메가더는 일본의 근대적 헌법을 만들어주고 근대 민주국가로 개조하는 방법을 채택하게 됩니다. 이에 미국 연합군 사령부는 천황 주권제를 폐지해서 일본 천황의 정치적 실권은 모두 박탈하고 형식적인 역할만 인정하기로 합니다. 히로히토는 서양식 예복 차림으로 미국 대사관에서 메가더를 만났고 사진을 함께 찍었는데 이 사진이 일본의 주요 신문에 실리면서 일본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일본인들에게는 신이잖아요. 천황은 신과 동인이니까. 그 히로히토가 그저 인간일 뿐인 미국과 함께 사진을 찍었기 때문이죠. 그뿐이 아니죠. 이 사진을 보면 미국인 메가더가 히로히토를 향해서 예의 있는 자세를 보이는 게 아니라 주머니에 손 꽂고 이러고 서 있었어요. 오히려 히로히토가 교장 선생님한테 불려간 학생 같은 포즈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일본 국민들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1946년 1월 2일 새해에 히로히토는 일본 국민들에게 더 큰 충격을 안깁니다. 바로 천황의 인간선언입니다. 나와 우리 국민 간의 유대는 상호 신뢰와 경애로 맺어진 것이지 단순히 신화와 전설에 의한 것은 아니다. 천황은 신이고 일본 국민은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며 그래서 세계를 지배하는 운명을 가지고 있다는 가공의 관념에 기반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발표합니다. 즉 일본 왕의 신격을 부인하게 되죠. 히로히토는 왜 갑자기 인간 선언을 했을까? 이건 히로히토를 전범재판에 회부되지 않게 하기 위한 술책이었습니다. 천황의 인간 선언 이후에 일본의 헌법까지 바뀌게 됩니다. 대일본 제국은 천황이 통치한다. 천황은 신성한 존재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 라는 내용의 헌법이 천황은 국민 통합의 상징이며 그 주인은 주권을 가진 일본 국민을 따른다라고 바뀝니다. 사람들이 나를 살아있는 신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나는 신의 후예다 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자신의 신성성을 끝까지 유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일본의 항복과 함께 태평양 전쟁은 끝이 나고 서방에서의 세력에도 변화가 생기면서 제2차 세계대전도 막을 내리게 됩니다. 태평양 전쟁은 우리 역사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도 그때의 상처와 기억, 보상 문제,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아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미국은 왜 패전국 일본을 가혹하게 다루지 않았는가 라는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일본만 가혹하게 다루지 않은 것이 아니라 독일도 가혹하게 다루지 않았어요. 이게 1차 대전 종전과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
전후 대책의 차이입니다. 패전국을 가혹하게 다루거나 혹은 멸망시키는 것은 복수와 징벌 행위고, 보호하고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은 최대한의 이익을 얻는 행위입니다. 1차 대전 때는 좀 더 가혹한 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또 전쟁을 야기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2차 세계대전 끝난 후에는 오히려 산업화시키고 동맹을 맺자라는 구조로 갔던 것이죠. 태평양 전쟁이 끝나면서 20세기를 휘저었던 세계의 대전이 드디어 마무리되게 됩니다. 적어도 이 대전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는 세계의 대전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나고 있지만 이것이 세계의 대전으로 비화되지 않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압력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면 1차 대전이 생각난대요. 그때도 이렇게 하다가 세계대전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많은데, 그때와 지금이 다른 것은 적어도 세계대전을 막기 위한 경험과 노력이 그때보다는 더욱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20세기 후반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진 평화는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패전국을 압박하고 무장 해제시켜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란 경험을 겪고 엄청난 장치와 많은 노력 속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벌어진 전쟁은 무엇이냐? 그때 만들었던 평화를 위한 체제가 이제 약효가 닿으면서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또다시 이런 세계대전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1차, 2차 세계대전과 그 이후에 벌어진 모든 노력에 관해서 우리가 다시 정밀하게 분석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1차, 2차 세계대전의 결론이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